내가 면접 때 만난 마케팅팀의 이 팀장님은 굉장히 세련되고 스마트해 보이는 분이었다. 좀 차가워 보이긴 했지만 자기 업무에 대한 자신감이 넘쳤고, 여기저기에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회사에서 차기 경영자로 키우고 있는 실세라고 했다. 이런 실세인 팀장님을 부서장으로 만나다니, 난 정말 운이 좋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점점 이상한 모습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사업부장인 박 전무님께 업무 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완전 사실과 다르게 보고를 하는 것이었다. 서비스 홍보용 SNS 페이지가 홍보 대행사와의 마찰 때문에 방문자 수나 고객 반응이 매우 저조한 상태였는데도 아주 빠르게 방문자가 늘고 있어서 2주 후면 초기 목표 숫자를 달성할 거라며 호언장담을 하는 게 아닌가. 당연히 우리 마케팅팀은 황당함을 감출 수가 없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었다. 사업 보고 이후 팀장님은 우리에게 황당한 지시를 내리는 것이 아닌가. 이날 저녁부터 2주 동안 주변 지인들을 총동원해서 홍보용 SNS에 좋아요와 댓글을 일정 숫자 이상 채워야 퇴근할 수 있다고 한 것이다. 그리고 이 사실을 박 전무님이 알면 안 되기 때문에 SNS 관련 업무는 모두 야근과 주말 근무로 채워야 했고, 마찬가지 이유로 회사의 마케팅 예산은 10원도 쓸 수가 없었다. 난 너무 황당했지만 팀원 누구도 이 사실에 반기를 들거나 항의하지 않았다. 아마 무서운 팀장님의 평소 이미지 때문인 것 같다. SNS 홍보 업무가 끝나고 이 콘텐츠를 기획한 최 과장님은 지방 공장의 관리직으로 발령이 났고, 팀장님은 박 전무님으로부터 수고했다는 칭찬을 들었다. 이건 뭐지? 수고를 한 쪽은 우리고 팀장님은 우리를 혹사시키기만 하지 않았나? 사례 속 이 팀장처럼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 중에서 유독 똑똑하고 냉철하고 카리스마가 넘쳐 보이는 상사가 있습니다. 겉모습처럼 당연히 일도 잘하고 자기 의견도 분명하면서 결과까지 완벽하게 만들어내는 능력도 갖고 있죠.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정돈된 외모까지 갖춘 경우가 많은데요. 완벽한 이미지처럼 오랜 시간 본인을 갖고 온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날렵함과 세련됨이 느껴집니다. 인간관계는 잘 모르겠지만 이 사람 밑에서 일하면 실적 하나는 확실할 것 같은 느낌은 강하게 받는 유형의 상사죠. 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유능함은 이기적으로, 냉철함은 냉혹함이라는 표현으로 바뀌어야 하는 행동들이 슬슬 보이기 시작합니다. 목표를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집요함을 넘어서 집착에 가까운 모습도 보이니 말이죠.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거짓말을 하거나 남을 이용하는 것에 전혀 거리낌이 없고 잠재적 경쟁자를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것도 서슴지 않습니다. 여기서 좀 더 진화되면 자기 옆에서 잘 따르고 충성스럽게 일하던 직원이라도 자신의 지시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면 어떤 감정의 흔들림이나 일말의 미안함도 없이 바로 내치는 행동도 보여줍니다. 이렇듯 목표를 위해서 직원들을 가혹하게 몰아가고 반대나 다른 의견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며, 직원들이 번아웃이 되든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든 힘들어서 울든 전혀 마음의 동요 없이 밀어붙이는 이들을 가혹한 독재자라고 합니다. 바로 오피스 사이코 중 하나의 유형이죠. 우리는 이 유형의 사람을 직장에서 만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가혹한 독재자가 내 상사라면 회사 생활이 엄청 힘들어질 것 같은데요. 사례 속 팀원들처럼 밤낮으로 힘들게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이 유형의 상사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지금부터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혹한 독재자들은 모두 겉으로 보기엔 멋있는 사람입니다. 마치 멀리 있으면 예쁘고 멋있어 보이는 100m 미남 미녀처럼 말이죠. 부하 직원으로 같이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매력이 넘쳐나는 사람입니다. 지적이고 명석하기까지 하니 답답한 상사와 함께 일을 하다가 이런 유형의 상사를 만나면 마치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카리스마도 있고 필요하다면 과감한 위험 감수도 마다하지 않으니까요. 거기다 자기 관리를 잘하기 때문에 나이에 비해 스타일도 괜찮습니다. 이런 독재자들이 회사에 많은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머리가 좋고 멋있기 때문입니다. 승진이나 면접 통과는 이들에겐 일도 아니니까요.
겉모습이 멋있는 건 좋은데 이 사람들과 일을 하게 되면 슬슬 갑갑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일은 김 대리 일, 저 일은 이 대리 일, 이렇게 업무의 영역이나 책임 등을 명확하게 나누는 건 좋은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끊임없이 간섭하기 때문이죠. 다만 이 간섭이 일 못하는 사람이 개입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일 못하는 상사가 낄 때 안 낄 때 구분 못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늘어놓는 것과 달리 가혹한 독재자들은 나의 업무 영역을 완전히 나누고 재단한 다음 그 영역을 조금만 벗어나려고 하면 엄격하게 통제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옆 부서와의 협업은 원래 상사의 일이지만 바빠 보이는 상사를 대신해서 내가 대신 업무를 처리한 경우가 발생했다면 가혹한 독재자들은 조용히 부릅니다. 그리고 냉소가 가득한 얼굴로 말하죠. 이 일은 내일이라고 하지 않았어? 차라리 화를 내거나 감정을 드러내면 반박이라도 하겠는데 느껴지는 감정은 너 따위가 라는 비하와 차가움입니다. 이 사람 뭔가 이상한데? 라는 느낌을 처음 받는 상황이죠. 너 따위가 이 느낌이 중요합니다. 부하 직원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상사는 많습니다. 그리고 선을 넘으면 책임을 묻죠. 하지만 이런 상사들에게는 깔보는 듯한 느낌이 별로 없습니다. 단지 FM이라 힘든 것뿐이죠. 하지만 가혹한 독재자들의 말과 행동에는 부하 직원을 업신여기는 게 명백하게 느껴집니다. 오랫동안 같이 일해온 직원에 대한 애정은 전혀 없고 마치 하나의 도구로 생각하는 느낌이 강하게 느껴지죠. 그리고 자신은 클래스가 다른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합니다. 물론 능력 있고 매력적이니 어느 정도 자기 중심적일 수는 있지만 이들은 정도가 심한 게 문제죠. 그리고 가혹한 독재자들은 거짓말을 잘합니다. 노골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내용도 본인 마음대로 심각하게 왜곡해버리죠. 그것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말이죠. 게다가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습니다. 만약 가혹한 독재자가 부서장일 경우 실적 달성에 집요할 정도로 밀어붙이기 때문에 부하 직원 입장에서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버틸 때는 죽을 것 같아도 목표를 달성해서 보너스를 받게 해주니까요. 물론 그 보너스의 가장 큰 몫은 부서장의 몫이 되겠지만 말이죠. 독재자들은 결정적인 상황이 오면 기가 막히게 희생양을 만들어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표에 매진해서 실패도 책임질 것 같지만 막상 그런 상황이 닥치면 책임은 다른 사람의 몫이 됩니다. 분명 본인이 다 계획하고 지시했던 일인데도 결과가 나쁘면 모든 건 다른 사람의 책임이 되는 거죠. 책임, 규칙, 규율을 무시하는 태도가 강하고 자기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든 빠져나갑니다. 부서는 실적이 악화되어서 해체되는 상황인데도 혼자 승진해서 다른 부서 책임자로 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상당수 조직에서는 가혹한 독재자들의 업무 추진력과 성과 창출 능력을 좋아하기 때문에 전 인구의 2에서 3% 정도의 비율이 정상적이지만 직장에서는 5에서 20% 정도가 이 성향을 가진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독재자들의 강력한 추진력과 목표 달성은 회사에서 상당히 선호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경영진을 잘 설득하고 부서가 회사 내에서 눈에 띄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목표 달성에 집요하기 때문에 실적도 잘 나오는 편이죠. 독재자들은 본인이 정한 목표에 의문을 제기하는 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업무를 느슨하게 하는 것도 용납하지 못합니다. 만약 부하 직원이 일을 느슨하게 하거나 역량이 부족하다고 느끼면 가차 없이 쫓아냅니다. 왕따를 만들건 타 부서로 전출시키건 퇴사를 시키건 이들은 자신의 목표 달성에 방해가 되는 건 모조리 없애버립니다. 가혹한 독재자들에게 부하 직원은 일 도구입니다. 자기 목표가 크고 동기부여가 강해서라기보다는 그냥 부하 직원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필요하면 사근사근 챙기기도 하고 관심을 보이기도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자기가 필요할 때입니다. 사람을 장기판 위의 말처럼 생각하는 거죠.
가혹한 독재자들은 자기에게 반기를 들거나 의문을 제기하거나 지시한 업무를 만족할 만큼 수행하지 못하는 직원은 무조건 퇴출합니다. 물론 화를 내면서 무조건 나가라고 하진 않습니다. 퇴출의 이유를 자신의 주관적인 이유가 아닌 객관적으로 저 직원은 무능력하다라는 이유를 만들어서 내보냅니다. 여기서 필요하다면 없던 일도 만들어내고 그 직원이 했던 업무도 하지 않은 것으로 만들어서라도 쫓아냅니다. 독재자들은 분노를 폭발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사람의 자존감에 상처를 줍니다. 조금이라도 자기 말을 안 듣거나 통제에서 벗어나면 그 직원에게 스스로 뭘 잘못했는지 반성해봐 와 같은 태도를 보이죠. 멸시하는 눈빛은 덤입니다. 아니면 한 명을 찍어서 부서 전체의 공포 분위기를 만드는 표본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일종의 시범 케이스를 만들어서 보여주는 거죠. 옛날 독재자들이 한 행위를 회사에서 하는 거예요. 먼저 나의 상사가 가혹한 독재자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냉정하고 못되게 굴 때가 있습니다. 특히 한 조직을 책임지는 사람이라면 실적에 쫓기고 임원들에게 시달리다 보면 가끔 직원을 도구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독재자들은 이런 태도가 일상이라는 거죠. 무슨 일을 하던 간에 이런 태도가 묻어나게 됩니다. 과도한 자기애와 자신감, 매력적인 겉모습, 통제에 대한 아주 강한 욕구, 타인에 대한 무감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가혹한 독재자들의 특징입니다. 더불어 이들이 통제하고 있는 조직은 굉장히 감정적이 되고 서로에게 공격적이고 적대적인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부하 직원들이 서로 단합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압력을 행사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내 상사가 원칙주의자인지 이기적인 기회주의자인지 가혹한 독재자인지 잘 판단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가혹한 독재자들은 사람의 마음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통제하는 방법은 상대를 가혹하게 부리거나 자존감에 상처를 줘서 성숙한 성인으로서의 대응을 못하게 하는 것이죠. 아니면 공포나 불안에 떨게 해서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게 하는 방법도 사용합니다. 당하는 입장에서는 절대로 내가 일을 못해서 또는 내가 사람을 견디는 힘이 없어서와 같은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상대는 범죄만 저지르지 않았을 뿐이지 거의 비슷한 급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봐야 합니다. 독재자들의 날이 선 비하와 조소는 그 사람의 미성숙함일 뿐입니다. 그는 나를 제대로 알지도 못할 뿐더러 나에게 관심이 있어서 하는 말도 아닙니다. 절대 말려들지 말고 자존감을 지키세요.